자, 우리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 자, 우리 장은 뭐 진짜 세고요. 미국 장도 어제는 좀 괜찮았죠? 예, 어제 상승을 했습니다. 네, 미국 장부터 한번 살짝 보고 다우 넘어가도록 0.6%, 나스닥이 1.2%, S&P 500이 0.8% 상승했고요. S&P 500 6,946포인트. 이 박스권에서 하단으로 갔다가 또 다시 상단으로 왔다가 이제 그런 모습을 좀 계속 미국 장 요즘 1%만 올라줘도 너무 고맙다. 아유. 그냥 박스권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좀 나타내고 있고요. 우리는 뭐 보통 그냥 2~3%씩 가는데. 네, 근데 이번 반등을 했던 것은 두 가지의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AMD가 메타와 1,000억 달러의 AI 칩 계약했다는 부분들이 심리적으로 전반적으로 시장에 수급을 좀 일으키는 모습을 좀 나타냈고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오늘 했습니다. 네.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작용을 했고요. 제일 중요했던 것은 저는 이 내용 같습니다. 엔스로픽의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 개발 요 부분들 때문에 뭐 섹터별로 급락하는 종목이 많이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엔스로픽에서 AI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위협이 아니라 성장 파트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동반 성장할 거다. 우리 때문에 너네 망하지 않아. 네. 이런 얘기들을 좀 하면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우려를 좀 잠재우는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그냥 미국은 지금 인프라 구축에서 활용으로 가는 단계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단계라고 표현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고점을 찍고 AI 버블 붕괴라든지 시장의 추세 붕괴라든지 이런 네. 부분이 아니고 그 안에서 섹터별 수급의 흐름이 변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만일 시장이 아래로 방향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그건 내부적인 요인이 아니고 외부적인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외부의 뭐 정책 리스크라든지 지정 리스크라든지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끝난 시장에서 가장 특이했던 것은 비트코인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69,000 6시 30분 기준으로 7만 달러 근처까지 올라오면서요. 그 급등한 게 그거예요? 근데 6만 초반까지 갔었어요. 6만 2천인가 6만 3천 정도까지 내려갔었어요. 야, 그래요. 네, 비트코인이 급등하면서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서클인터넷은 이제 실적도 호실적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하루 만에 35.4% 오르면서 그동안에 거의 두세 달 동안 헤맸던 걸 하루 만에 그냥 전부 다 만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 선호주들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아이온큐도 6% 올랐고, 슈마컴 한 8% 올랐고, 팔란티어도 한 4% 오르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코인 관련주들이 가장 크게 상승을 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소폭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서 전반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6% 올라서 나스닥이 1.2% 오르는 그 계기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도 한 2.6% 올랐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엔비디아가 본장에서 1.5% 정도 올랐는데요. 시간에서 제가 요거 타이핑을 할 때 약 3% 정도 올랐었거든요. 네. 지금은 한 1% 정도 오르는 폭으로 좀 됐습니다. 이걸 갖고 계신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호실적 발표했으니까 뭐 예전처럼 화끈하게 한 10% 가까이 오르는 그렇길 좀 바랬을 것 같은데요. 그런 움직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 실적보다는 향후에 여기를 이제 반복해서 드리는데 GTC를 통해서 새로운 제품 그리고 네. 3월 말에 있을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제 그 부분이 더 호재성 재료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모멘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잠깐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681억 달러, 전년비 73%, 전분기비 19.5% 증가했고요. 매출 총이익률 75%, 영업이익 442억 달러, 전년비 83%, 전분기비 22%. 전년비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전분기 대비도 두 자릿수로 많이 계속해서 올랐네. 증가하는 거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컨센서스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영업이익률 65%, 데이터 센터 실적이 총 매출액 681억 중에 623억이 데이터 센터 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에
계속해서 자본 지출하는 거에 연동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있는 네. 거죠. 데이터 센터 실적이 623억이 나왔고요. 전년비 75%, 전분기비 21.7%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이던스도 매출액 780억 달러 가이던스 내놨는데 기존의 컨센이 727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게 발표를 했고요. 매출 총이익률은 74.9%, 75%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좋죠. 근데 한 1%분이 못 올랐다라는 것은 지금 시간 내에서요. 발표하고 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좋은 호실적 발표를 했는데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있는 상태고 그런 상태에 좀 있고요. 제가 그 안에 내용을 조금 봤더니 다 증가했고 시장 컨센서스보다 다 높았어요. 그런데 영업이익하고 영업이익률은 컨센보다 조금 낮았어요. 네. 이거 아마 오늘 다 분석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서 컨센보다 약간 낮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비용이 어딘가 늘었다는 거예요. HBM 늘었나요? 그랬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메모리에 대해 가격 인상이 상당히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마 시장에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시간에서 한 1% 지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을 걱정하진 않죠. 그 부분보다는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향후에 진짜 실적은 소버린 AI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걱정하는 부분보다도 이미 그런 부분들을 반영한 것보다 플러스 알파로 어떤 것들 우리가 불확실성으로 생각했던지 아니면 알지 못했던 재료들 이런 부분들이 뭐가 첨가가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좀 바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박스권 하단에서 다시 올라와서 또 상당 부분을 향해서 하는. 근데 이 박스권이 굉장히 폭이 작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래서 또 걱정입니다. 이 폭이 작기 때문에 밑으로 훅 내려와 버리면 그러면 이제 매도가 매도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비트코인이 갑자기 올랐는데 이건 왜 갑자기 올랐을까요? 비트코인이 올랐다. 쇼 커버링이 있었다고 해요. 다른 뉴스가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급 영향이 상당히 있다는 걸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됩니다. 하나하나의 뉴스들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수급의 영향이에요. 왜 이런 미국이 이렇게 됐을까요? 미래의 성장 모멘텀, 미래의 이익 성장 모멘텀, 미래에 대한 어떤 내러티브 이런 것들이 미국의 이 빅테크들은 상당 부분 반영을 다 하고 있어요. AI에 대한. 그러니까 그건 됐어. 그건 됐어. 그러면 이익으로 숫자로 보여주든지 아니면 미국 시장의 수급 상황이 굉장히 좋아서 미국 시장에서 지금 유출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네. 않고 수급 상황이 굉장히 좋아서 수급상으로 매수가 들어오든지 시장에는 그런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어제 1.9% 올랐는데요. 0.89% 상승해서 고점이 2.93%였어요. 그래서 1% 정도 내려오긴 했는데요. 네. 우리 시장은 지금은요. 1%는 잠깐 사이 왔다 갔다 해요. 굉장히 잠깐 사이 왔다 갔다 네. 해서 이 1% 전후로 왔다 갔다 하는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마이너스 갔다가도 플러스 1%는 제가 보기에 한 몇 분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네. 그런 상황이라서 이 지수 자체의 1% 정도의 변동성은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큰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1.7% 올랐고 SK하이닉스 1.3% 정도 올랐습니다. 어제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1.78조 원 정도 매도했고요. 외국인들이 3,600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가 8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5일 연속 외국인들은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각 이쪽에 설명하시는 유튜버들마다 의견들이 굉장히 다르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조심하자라는 의견도 있고 또 더 비관적으로 이거는 이제 고점에 다다르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만 시장 내부적으로는 웬만한 뉴스로는 이게 꺾이지 않고요.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빠졌다고도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어제는 자동차 데이였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자동차 데이는 아니고 로봇 데이였습니다. 네. 로봇 데이요. 현대차는 9%, 기아가 12%, 현대오토에버가 11%, 현대모비스 3%, SL 18%, SOS랩은 자율주행이죠. 12% 올랐고요. 레이모 로보토스 8% 올랐고요. 그리고 어제 LG화학도 한 10% 올랐고, 그래서 SDI가 2.7%, LG는 3.3% 올랐습니다. 그리고 우주항공에 있는 인텔렌테크나 세트라가이도 어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로봇 부품주인 SPG, SP비테크도 뭐 10%, 11%, 14% 올랐어요. 우리가 이거 사뭇 진짜 뭐라고 표현?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맨날 우리 시장은 헤매고 있을 때 미국이 맨날 제가 불러드릴 때 10%, 15%막 오르니까 진짜 뭐 진짜 늘 부러웠잖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는 그냥 오르면 10%씩 이렇게 있는 걸 제가 불러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격세지감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장 상황이 달라졌고 그건 이제 수급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강세 ETF는 현대차 그룹, 현대차하고 삼성 같은 데는요 ETF가 아예 그룹 ETF가 있어요. 그룹이 현대차 그룹 ETF가 어제 가장 세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ETF, 2차 전지, 로봇, 원자력 이런 순서로 강세였습니다. 고점으로부터 좀 밀리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동차가 센 게 아니고 이건 이제 로봇으로 셌다는 거죠. 어제 그뭐 자동차 부품 이런 데는 안 가고.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제가 어제 세미나 때문에 여기 참가를 못했는데 아침에요. 지금 방금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저 PBR 중에서 가장 많은 데가 자동차 부품이에요. 그렇죠. 자동차 부품이거든요. 그럼 자동차 저 PBR 종목이 이제 한번 갈 때가 만약에 됐다. 상법 개정, 세법 개정하면 그러면 그런 것들이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 되느냐? 자동차 부품이 가장 많은데 그걸 어떻게 보냐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표현을 드리기를 지금 현대차가 올해 움직이는 거는 자동차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로봇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현대모비스나 SL도 이게 로봇, 이게 자동차 부품인데 로봇 사업에 진출을 하면서 얘네들이 원래 그 기술이 있으니까 네. 기계 기술이 있기 때문에 자동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로봇으로 진출해서 애들이 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주로 엮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도 그 중에서 현대차의 로봇 사업으로 전환에 있어서 같이 연동하는 자동차 부품들은 같이 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전통적인 자동차로 그냥 있는 애들은 그냥 거기 있는 거고 그렇게 답변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점차 선거용으로 되고 있어서 뭐 노이즈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지금은 AI 인프라 구축에서 인프라 확장 그리고 활용의 변화 속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흐름을 좀 파악하시면서 미국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는 AI가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흐름 속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설명을 좀 더 길게 드려야겠죠. 그저께 뭐 가져온 거에 위에 거는 3개는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올해 코스피 영업이익 증가분의 98%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올해 지수 상승 기여도는 삼성전자가 약 33%, SK하이닉스가 약 17%로 두 개가 50%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나왔죠? 노무라증권에서 코스피 상반기 7,500포인트에서 8,000포인트 목표 주가가 나왔는데 이것을 그저께 나왔죠. 멀티플 12배에서 13배 정도면 이 정도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이게 전부 다 이 반도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을 해놓은 게 메모리의 순이익 비중이 71%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빼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익 증가율만 보고 거기에 곱하기 멀티플을 하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저께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익이 증가하는 걸 계산해가지고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모두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 상승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상승시키는 거고 이번 상승에서 이 수익률을 쫓아가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이번 상승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꺾이면 시장은 꺾이는 거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꺾이면 나머지는 이익 증가 그만큼 있지도 않았는데 따라왔기 때문에 나머지는 큰 폭으로 하락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시장은. 이제 그런 가운데 모건스테일리가 어제 삼성전자 21만 원에서 24만 8천 원으로 목표 주가 상향했고요. 맥쿼리가 어마어마하게 불렀습니다. 삼성전자 34만 원, SK하이닉스 170만 원. 170만 원이요? 예, 그렇게 불렀고요. CT가 삼성전자를 28만 원으로 높이고 그리고 SK하이닉스를 150만 원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제 100만 원 돌파했잖아요. 그저께 100만 원 돌파했잖아요. 그럼 150만 원, 170만 원 얘기하면 미래 업사이드가 50%, 70%씩 있는 거잖아요. 삼성전자도 네네네. 그러면 충분히 여기 여력이 좀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걸 생각해 보면 시장이 빠지겠나? 진짜 그렇게 간다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원래 우리나라는 시가총 어느 나라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로 인해서 주도주에 의해서 시장이 그 시장이 고점이 어디냐 그리고 등락을 좌우하는 건 맞는데 우리는 쏠림이 너무너무 훨씬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뒤에 뉴스가 있는데 그 뉴스를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 보여드리고도. 왜냐하면 여기 좀 차트가 좀 있어서 어떤 게 있냐면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하나 있었는데요. 미국에 있는 글로벌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생각을 딱 해보자는 거예요. 네.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지금 마이콘 테크놀로지 골드만삭스에서 목표 투자 의견 매수해서 중립으로 나왔습니다. 한번 나왔어요. 샌디스크가 어제 매도 리스크가 나왔어요. 하나가 나왔어요. 공매도 예, 공매도. 예. 그 저기 공매도 리서치에서 네, 거기서 하나 그쵸, 나왔어요. 네. 어떻든 여태까지 없다고 그런 게 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미국에서 비중이 좀 빠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글로벌 펀드 매니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전체적으로 배분해 가지고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어떤 쪽이 좀 좋으면 더 많이 넣고 어떤 쪽을 적게 넣고 막 이렇게 배분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배분을 할 때 미국에 앉아 있는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한국 시장은 분산 효과를 노릴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시장은 반도체 비중이 워낙 너무 커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기술주가 빠진다든지 미국에서 반도체의 비중을 축소하는 과정이 생기면 한국도 같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한국은 포트폴리오의 분산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한국만 특별히 분산 효과로 인해서 거기는 팔고 이쪽은 더 많이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보도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특이하게 봤어요 그 보도를요. 근데 왜 그런 걸 보면서 딱 눈에 띄었냐면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 삼성전자를 지속적으로 팔지 않습니까? 네. 물론 워낙에 많이 갖고 있어서 차익 실현한다라고 그냥 쉽게 잘 모르면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차익 실현. 잘 모르면 저가 매수 이러면 되지만 왜 이렇게 팔까를 고민을 좀 해보면 전반적으로 이 기술주 섹터에 대한 IT 섹터에 대한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의 비중 축소는 일어나고 있는 거로 좀 보여져요. 그러면서 우리도 같이 그 비중의 일부들이 매도가 좀 나오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목표 주가는 계속 상향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쪽이 좋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면서 매물도는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여기 지금 순서와 상관없이 말씀을 좀 드리면요. 여기 또 지금 그런 게 있죠. 13일부터 25일까지 외국인들이 6.5조를 팔고 기관이 7.2조를 샀는데 굉장히 이제 특이하게 봤습니다. 금융투자가 9조 원 순매수했거든요. 네. 이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요. 요 맨 처음에 차트는 뭐냐면 맨 위에가 우리 한국이고요. MSCI 한국이고 요게 대만이에요. 이게 일본이고 이게 S&P 500입니다.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상황. 언제부터요, 저게? 올해 2025년. 올해. 아니요, 작년 2025년. 딱 1년 거의 약 1년 벌어진 거는 네. 작년 6월부터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벌어진 거죠.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뭐 때문에 이 설명을 드리냐면 조금 제가 그러니까 시장을 좀 예민하게 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요.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고요. 이 위에 있는 거는 거래량입니다. 밑에 있는 건 거래 대금이거든요. 근데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은 보통 평균적으로 전체적으로 평균 대비 얼마나 증가했냐 감소했냐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당일로 하지 절대 수치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 거래 대금은요. 올해 1월 돼 가지고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거래 대금이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그러면 1월부터 올해 우리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시장에 들어오면서 뭔가 달라졌구나. 수급이 달라졌구나. 네. 그걸 우리는 이제 ETF 영향이 크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까지 매듭을 하나 짓게요. 근데 위에 있는 거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을 보면은 여기 날짜를 제가 이렇게 세로를 지었던 그래서 날짜를 아까 적어왔는데 거기를 2월 13일, 2월 13일부터 거래가 갑자기 늘었어요. 보시면 왜 그렇지? 현저하게 이렇게 늘었잖아요. 네. 2월 13일부터. 그러면서 2월 13일부터 또 가파르게 오르는 이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에 내부적으로는 분명히 뭔가 변화가 생기고 있는 부분은 좀 있거든요. 요거를 외국인의 수급하고 비교를 하면서 또 한번 드려볼게요. 요거는 제가 한 장 한 장 가져오면 글씨가 여러분들 크셔서 잘 보이실 텐데 그런 비교가 좀 어려워서 한 장에 한 장표에 두 개를 넣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2월 26일까지 외국인들은 현재 18.8조를 팔았습니다. 진짜 많이 팔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근데 개인들이 엄청나게 샀다고 했지만 그거는 ETF를 통해서 들어왔고 개인들은 약 4조 원 순매수였고요. 기관들은 10조 원 순매수인데
금융투자가 18조 순매수예요. 금융투자 18조 순매수인데 나머지 보시면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다 팔았습니다. 네. 이들이 막 사면서 시장이 올린 게 아니에요. 그러면 금융투자만 산 거예요, 거의 대부분. 네. 근데 이 금융투자가 개인이다. 음.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맨날 얘기하는 개인이 꼭 꼭지에 들어오더라. 그래서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에요. 네.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1월 2일부터 얘기한 건데요. 아까 13일부터 비교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13일부터 봤더니 개인들 매도이고 외국인들 6.5조 매도이고요. 기관들이 7.2조 순매수인데 금융투자가 거의 9조 넘게 순매수예요. 금융투자가. 나머지 기관들은 다 팔았어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다시 그 차트로 가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 차트에서 1월 이후에 거래 대금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거의 대부분은 ETF를 통해 들어온 개인들로 한해서 형성이 됐구나. 네. 라는 걸 첫 번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그때 들어올 때 거래량보다 지금 거래량이 훨씬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만일 이게 똑같이 대형주 위주로 ETF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면 거래 대금도 크게 증가해야 돼요. 네. 이 거래량이 늘었어. 근데 얘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는 요번에 3법 개정, 세법 개정을 하면서 그러면서 일부 그 뭐라고요? 가격이 높지 않은 종목들의 네. 거래가 활발하게 빈번히 발생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도저히 못 사겠다. 이 가격에 내가 어떻게 사? 네. 이 지수에 내가 어떻게 사? 라는 얘기들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러면 뭘 사야 되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졌습니다, 요즘에. 네. 그래서 점차로 시장이 강세로 가면 갈수록 그 소위 자신감이 좀 생기면서 이 종목별로 순환하는 테마가 형성되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요것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심리적으로 개인들이 들어와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올라갈 때는요.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늘지 않으면서 올라가는 게 좋아요. 거래 대금이 늘지 않으면서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올라갈 때. 왜냐? 이거는 거래량, 거래 대금이라는 건요. 매수가 이게 오랜만에 하네요. 매수자가 100억이고 매도자가 100억이라서 합쳐서 200억이 아니에요. 매수자가 100억이고 매도자가 100억이면 100억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았다는 거는 많이 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많이 샀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많이 사고 판 거예요. 네. 이게 많이 늘어났다는 거는 이제 매도자도 많다는 거예요. 매도자도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거래량이 늘고 거래대금이 많이 느는 거는 전에 한번 제가 샌디스 갖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것은 파는 사람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왔다는 거 우리 인정하잖아요. 이 상태에서 계속 거래량이 늘어? 이거는 우리는 지수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매도자들은 계속 팔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봤더니 수급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걱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 보세요. 금융투자만 사고 다 팔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야 이게 ETF의 힘으로 지금 시장이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구나라고 본다는 거죠. ETF는 근데 약간 시장의 사후적인 움직임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좋다고 하니까 돈이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더 올라가는 모양이 나오잖아요. 근데 시장이 만약에 안 좋거나 또는 조금 조정을 보일 것 같아서 빠져요. 그럼 ETF에 매수가 안 들어오는지 안 떠든지 아니면 ETF도 사기 싫은 매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는 기회이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매도가 나와요. 그냥 매도가 나오는 상황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수급에 의해서 미국하고 비슷해지는 거예요. 미국은 한번 오르면 막 열흘, 20일씩 계속 오르다가 공매도 나오거나 숏 나오면은 그러면은 또 계속 내리다가 미국이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도 지금 계속 오르는 현상, 이런 현상이 지금 미국과 비슷하게 이러한 기계적인 매수 매도가 상당 부분 작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불안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시장의 성격을 딱 어떤 거라는 거를 정확하게 시장의 성격을 우리가 규정하고 네. 거기에 따라서 시장을 맞춰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명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이렇게까지만 얘기했는데요. 드디어 이제 지수가 여기까지 오니까 시장 3월에 폭락한다. 또는 이제 삼성전자 막 이제 끝났다. 이런 유튜버들 좀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요?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왜냐하면 이만큼 왔으니까 확률적으로
막 그렇게 했는데 맞추면은 인기 끌잖아요. 네. 그 인기 끌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그런 게 점점 많아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보다는 우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익 성장 전망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걸 하는 가 체크. 그 다음에 ETF의 수급을 보는 체크 이렇게 봐야 되는데 ETF가 들어오는 부분들은요, 네. 단기 유행은 아닌 것 같아요. 다행스러운 그런 것 건. 같아요. 네. 단기 유행은 아닙니다. 네. 이제 거의 초반기예요. 네. 초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들어온다는 표현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제 계속해서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조정 받으면 더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뉴스에서는요. 트럼프 대통령 시정연설 그냥 뭐 중요하니까 가져오긴 했는데요. 그냥 몇 개만 읽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읽겠습니다. 빅테크 기업들 데이터 센터 운영용 전력 너희들 스스로 조달해라. 그래서 원자력이나 SMR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요. 그리고 상호관세 위협 판결 이후에 새로운 법적 권한을 사용해서 관세를 매길 거다.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지정 리스크에서는 이란에 대한 강경 호조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테러 지원국 1위로 핵무기 보유를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2번, 3번, 4번, 5번 뉴스는 저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본 다카이치 일본 정부에서 대만 앞에가 뭐가 있죠? 대만 앞에? 대만. 오키나와 있죠. 오키나와. 아, 네, 네. 오키나와 현에 5년 내에 육상 자위대에 방공 미사일을 배치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왜 자꾸 그러니까 왜 편하게 그거예요, 그런지는 진짜. 모르겠는데 미국이 시켰나 형님들이? 아.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잖아요. 그냥 하든지. 네. 이걸 공식 발표를 했어요. 방해상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아니죠. 그 여러 가지도 이제 앞으로 나올 건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미쓰비시 조선소를 포함한 일본 군사력 강화에 관여하는 20개 기업을 이중용도 통제 명단에 포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 좀 여기 했습니다. 히토리 안 준다 이런 거죠? 그것도 안 좋고 이중용도가 이제 군사용으로 쓸 수 있는 걸 얘기합니다. 제조부품을 예. 여기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발표를 또 했습니다. 요 두 가지 하고 또 미국 의회에서는 중국산 ESS 전면 차단을 할 수 있는 중국산 ESS 수입 금지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이게 그저께 그래서 우리 2차전지 급등을 한 거예요. 급등하고 어제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유해한 적대적 재충전 및 발전 에너지 대응법 법안 발의를 해서 국가 안보 자산인 전력망 데이터의 중국 유출을 방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5번은 유럽연합은 미국 기업 대상으로 최대 930억 유로 규모의 관세 및 제한 조치를 검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5번은 좀 빼고 관세하고 영향이 있으니까. 2번, 3번, 4번 뉴스의 흐름은요. 이게 뭐 어제 오늘 갑자기 이렇게 된 건 아니고 그동안의 흐름이었지만 이게 강화되고 있는데 즉 미국은 중국을 규제하고 중국은 이제 또 일본을 규제하고 이게 강화되고 있거든요. 이 강화되는 속에서 우리나라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식 투자하는 입장을 생각해 볼 때 진짜 호재를 맞는 거다. 이제 호재를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섹터별로 보면은 그 예전에 그 제네시스 미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미국의 제조업 부활을 하려고 하는데 제조업 부활에 동반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국가가 중국, 뭐 일본 뭐 좀 있을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한국 또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독일 별로. 정도 있었는데 네. 독일도 요즘 별로. 네, 유럽은 또 제조를-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은 배제고 가야 돼. 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하고 파트너십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맞아요. 우리 빼고 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그 목소리를 못 내고 있어서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자꾸 뭐라고 표현할까요? 뭐라고 표현해야지? 거기 사이에 끼려고 하는 데가 있어. 일본. 그 사이에 껴서 우리도 반도체 다시 부활할 거야. 뭐 제조업 부활할 거야.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중국이 또 해주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또 규제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 사이에서 이 정책 메커니즘 사이에서 성장 사이클에 기술 혁신 성장 사이클에 있는 산업에서 요 사이에 있어서 수혜를 있는 쪽의 기업들이나 섹터 이게 제가 보기에 올해 내내 가장 화두가 되는 그런 쪽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정말 다행스러운 거는 환율에서 정말 다행스러운 거는 걱정을 좀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네. 다카이 총리가
일본은행 총재와 만나서 금리 인상에 좀 부정적으로 왜냐하면 자기는 양적 완화할 거니까 네. 그래서 금리 인상 좀 뭐랄까요 하지 말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요. 근데 일본이 그래서 엔화가 약세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네. 그 따라서 우리 원화 약세가 될 수 있잖아요. 그동안에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원화는 좀 버티더라고요. 엔화는 약세가 되고 있는데 그건 뭐 때문에요? 지금 우리나라 원화 수요가 생겼잖아요. 네, 네. 서학 개미들 들어오죠. 미국 투자자도 우리나라 들어오죠. 그리고 올해 우리나라 GDP 성장률 좀 높아지죠. 네. 여러모로 우리 환율은 좀 하향 안정화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ING에서는 네. 3월 말 원달러 전망을 1,425원 정도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이미 1,427원 뭐 이렇게 됐으니까. 예, 지금 그죠? 1,421원까지 떨어졌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1,427원은 끝났고 저점이 어제 그저께 1,421까지가 좀 갔었어요. 근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연말에 1,395원, 1,400원 라인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전망하면요, 실제로 그 방향으로 가면 생각보다 더 내려가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올라가면 생각보다 더 올라가고 이게 더 네, 내려가요. 네, 네. 이렇게 이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관점이 어디로 되고 있냐. 그러니까 미국 주식 들고 계셨던 분들 그리고 또 이게 높은 환율의 미국 주식을 사셨던 양방울 분들은 깨지는 거에 잘못하면 계속 손실이 네. 나니까 네. 이거 마무리 짓고 다시 한국을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지금 그런 고민을 엄청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많을 수도 겁니다. 있어요. 네네. 예, 아, 그래서 환율까지.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 시장이 좀 버텨준 것 같아요. 지금 네. 우리 환율을 버텨주는 것 같은데 굉장히 특이한 거는 지금 위안화가 굉장히 강세입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네. 7위안 넘어가면 어떡하냐고 막 어마어마하게 걱정하고 위로 올라갔었었죠. 네. 올라섰었죠. 그러다가 지금은 뭐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도 이 위안화가 강세가 좀 되고 있는 것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래서 환율도 우리 시장이 조금 우호적으로 되고 있다는 게 있고요. 리사쿡 연준 이사가 AI발 실업은 대응하기가 어렵다. AI 도입으로 실업률이 상승할 경우 연준의 대응은 어려울 것이다. AI가 생산성을 높이면서 실업이 늘더라도 경제 성장은 견조할 것이다. 이거 그냥 우리가 필부들 우리가 그냥 생각해봐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해석할지 정말 궁금해요. 저는 이코노미스트 분들이 이거 어떻게 해석할지. AI가 성장성 높이면서 AI로 인해서 실업률 높아지잖아요. 네. 그럼 실업률 가지고 계속 얘기할 거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얘기할지 상당히 궁금하긴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하나 있었고요. 9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AMD가 메타와 1,000억 달러 AI 칩 계약. 이게 미국 시장의 안정적인 심리적인 안정을 좀 가져뒀는데요. 내용이 상당히 이것도 독특합니다. 메타가 AMD 칩을 사주면서 단년간 계약입니다. 근데 규모가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AMD는 메타에게 주식 10%를 주당 0.01달러에 매입할 권리를 줬어요. 0.01달러. 0.01달러에. 좋겠다. 이러는 거죠. 왜 우리는 그러니까 어찌 생각해보면 이러는 거예요. 메타가 AMD 칩 사주면서 돈을 줄 거 아니에요. 그만큼 AMD가 성장하는 만큼 니네 메타 가져가는 것 같은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런 1센트에 준다 이거죠? 1센트면 얼마죠, 지금? 100원도 안 되죠. 100원인가? 1센트면 14원쯤 14원? 되겠지. 30만 원짜리를 14원에 준다. 이런 계약을 요번에 한 게 더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오픈 AI 진영에서 이런 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만큼 자금을 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근데 그걸 떠나서요. 이건 뭐 우리가 그냥 재밌으니까 얘기한 건데 향후에 또 이게 뭐 문제가 됐던 어떻든 간에. 근데 이것은 지금 전반적인 AI 관련 주들에는 호재성 재료가 됐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UBS에서 리튬 가격 전망을 상향했습니다. 이거 의미가 있죠. 네. 글로벌 리튬 수요가 2026년 올해 14%, 내년 16% 증가 전망하고요. 2030년이 되면은 전체 리튬 수요 중에 ESS 저장 장치에서 45% 정도가 전기차가 아니고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전망하면서 리튬 가격 가격을 대폭 상향하는 그런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스페이스X 스타링크와 협업 발표를 했는데 인공위성을 위한 인터넷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협업 발표를 했다라는 뉴스가 나와 있고요. 12번 뉴스는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참고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애플이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해 4년간 6천억 달러 투자한다는 겁니다. 진짜 엄청나게 크게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SK하이닉스 요번에 증설하는데 얼마 한다는 거예요? 원래 9조 원 하다가 21조 원 하고 그쵸. 뭐 이러는 네, 거잖아요. 30조. 6천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이게?
600조에서 150조니까 850조 네. 뭐 대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900조 정도 900조 정도 되는 거잖아요. 뭐 이런 투자를 지금 한다는 거예요.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궁금한 답변을 전략한다. 뭐 이런 거는 뭐 우리 흔히 아는 얘기지만 왜 우리가 신경을 쓰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애조나 건설 공장에서 TSMC와 협력해서 최신 공정 칩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EUV 장비를 반영한 첨단 미사 공장 라인으로 아이폰과 맥 제품용 칩 일부를 미국에서 생산할 전망이다. 그리고 웨이퍼 가공과 일부 후공정 역량을 확대해서 공급망 안정성을 제고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네들이 만들고 다른 데서 이거 칩 사려고 비싼 가격에 사고 이런 부분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미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과 그것으로 인한 세제 혜택 보조금 지원으로 이게 충분히 이게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당장의 문제는 아닌데 네. 향후에 기업하시는 분들은 이걸 고민하겠죠. 이쪽이 기업하시는 분들은 이게 향후에 4년간 이렇게 투자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반도체 가격이 오른다고 증설을 우리가 보수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네. 그렇다고 반도체 가격이 오르니까 이제 뭐 그러면 가격 위주로 우리가 이익이 나니까 피해 위주로 Q는 좀 뭐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 말자. 마냥 그렇게 있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왜? 그러다가 점유율 다 뺏기면 어떻게 나중에. 네, 그런 고민들이 좀 있는 지점입니다. 이거는 애플이 지금 칩 만든다는 구조도입니다. 구조도. 자기들이 뭐 만들겠다 뭐 만들겠다 하는 구조도예요. 그거 참고하시고. TSMC가 워낙 잘 만들긴 하니까 거의 애플 전용 TSMC 공장 하나 만든다는 거죠. 네, 그렇죠. 쉽게 생각하면.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자 13, 14, 15 마지막에 있는 건데요. 근데 저런 거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대만도 이제 미국에다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 저기 관세 낮추기 그렇죠. 위해서. 예. 저거 포함될까 안 포함될까 막 포함되겠지. 포함될까요, 저것도? 막 조인트 벤처로 하면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되겠지. 조인트 벤처로 하면은. 그럼 우리도 그런 식으로 또 생각해 보면 우리? 예, 우리도 200억 달러씩 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번에 최근 1년 동안 코스피 6천을 지금 넘어섰는데요. 중대형주가 137% 올랐는데 소형주 13% 올랐다고 하네요. 더 놀라운 건요. 코스피 종목 중에 232개는 하락했다고 합니다. 극심한 차별화가 있어서 이건 뭐 자본주의 증권 시장이니까 이거를 인위적으로 얘는 왜 차별화 시켜 얘도 올려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그만큼 지금 ETF를 통한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됐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14번 뉴스는 아까 전해드렸듯이 월스트리트저널인 뉴스인데요. 글로벌 포트폴리오에서는 지역 분산 효과를 위해서 한국을 더 사서 다른 데는 부주고 그래서 여기 오르고 여기서 좀 손실이라도 이런 거 이게 포트폴리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기에는 한국은 반도체 사이클과 IT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서 미국 증시와의 동조화 현상이 과거에도 높았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산 효과로 한국만 더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지금 우리 시장은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달려 있고 그리고 그들의 목표 주가 계속 높여주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은 또 반대로 좀 팔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면 향후에 그러면 우리 시장이 어떻게 될까 볼 때 이런 뉴스들은 참고할 필요가 있어서 이걸 좀 이제 가져온 내용인 거고요. 이게 그대로 그냥 그래 그러면은 미국 빠지면 우리도 빠지겠지 이렇게 볼 수는 그냥은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뭐 우리 그냥 단순하게 정말 별 생각 없이 미국 안 좋으니까 미국에서 돈 빠져갖고 우리나라 들어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설명을 드리고 하는 거예요. 15번 뉴스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마지막 뉴스죠 제가 가져온 게. 예.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가지고 뮤추얼 펀드, 이 액티브 펀드들이에요. 네. 이게 패시브는 하기 쉬워요. AI 알고리즘으로 패시브는 그냥 하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ETF의 구성 종목을 선정하는 구성위원회 구성 종목 선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제일 중요하고 어떤 거 빼고 어떤 거 넣고 할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해요. 일단 만들어졌어. 그러면 그대로 기계적으로 따라서 하면 되잖아요. 패시브라는 게 그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근데 뮤추얼 펀드는 액티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액티브 펀드의 종목 선정을 학습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미래에 너네들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걸 미래 예측을 해봐라 그랬더니 뮤추얼 펀드의 종목 선정의 약 71%를 얘들이 맞추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끝났네. 그러니까 백테스트 같은 거 해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예, 실제 있는 그러니까 그래서 요 시점을 구간별로, 예, 요 예. 시점을 학습시켜서 뭘 선택할지 예, 봐. 예. 실제 예, 예. 만들어진 예, 뮤추얼 예. 펀드랑 거의 71%. 예. 어. 굉장히 유의미한 신기하네. 실험을 한 거예요. 네네. 71%는 이게 맞추더라는 거예요. 야, 그러면 액티브 펀드들이 사고 파는 것까지 AI가 추정해 줄 수 있으면 그러면 뭐 AI 시대로 가고 그러면 나중에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AI를 뭐 독점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AI를 쓸 수 있어. 네. 그러면 AI끼리 싸우다가 독특하게 나는 그 중에 더 똑똑한 AI야. 뭐 이런 싸움인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근데 제가 왜 이 내용이 재밌냐고 말씀 가져왔냐면요. 보세요. 71%를 맞췄잖아요. 예측 못한 29%가 있죠. 네. 이 예측 못한 29%가 초과 성과와 관련된 거는 다 여기서 나더라는 거예요. 역시 사람이 해야 돼. 사람이 해야 돼. 나머지 성과는 다 여기서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초과 성과는. 그래서 대부분의 가치 창출은 패턴에서 벗어난 비이성적인 사람들의 움직임, 불확실성으로 움직이는 에서 발생이 되지 얘들이 예측한 데에서 초과 발생이 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야, 신기하네. 그렇죠. 이게 제일 재밌죠. 그래서 이걸 제가 감독을 가서 사람이 해야 돼요. 사람이 해야 되라는 것도 있지만 주식시장은 사람들이 하는 행위라서 네. 여기는 AI가 생각하지 못하는 정말 비정상적인 비이성적인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시장이다라는 걸 네.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실험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재밌는 뉴스네요, 진짜. AI가 다 예측은 했는데 예측 못한 부분이 결국은 이제 수익을 결정했던 오늘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 이겼을 때도 일부러 평범하지 않은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수를 딱 그랬으면 될도 한 것처럼. 네. 근데 그거는 그 안에서만 있는 거니까 네. 무한 반복했으면 경우의 수를 다 사살 수 있겠죠. 네. 근데 인간사가 무한 반복해가지고 경우의 수를 다 살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나는 분명히 아니라는 거겠죠. 자, 이제 그러면 AI를 넘어선 정프로의 선택이 빛을 발할 때가 된 것 같네요. 네. 네. AI는 전혀 제 선택을 예측하지 못할 겁니다. 아마. 네. 제가 뭘 사는지는 아마 AI는 꿈도 못 꿀 거예요. 뭘 선택하셨을까? 네. 자, 이제 그거는 하나 빛 발할 때마다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3프로TV랑 영림원 소프트랩이 3월 19일 목요일, 3월 19일 목요일에 C레벨 임원을 위한 조찬 포럼을 진행을 하는데, 네. 특히 AI 시대로 전환한 이후에 어떻게 임원들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 이거 경영 관점에서 함께 좀 점검을 해보는 그런 조찬 모임이라고 하죠. 네. 한스 컨설팅의 한근태 대표님과 함께 아마 이 내용들을 같이 아마 이야기 나누는 것 같습니다. 네, C레벨 임원분들 한번 참석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래서 저희 방송을 C레벨 임원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십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랑 함께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네. 뭐 일반인 분들께서는 굳이 참석하시지 못하겠지만 좀 C레벨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함께 가셔서 다른 기업들은 AI 전환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의견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3월 19일입니다. 목요일이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짝만 봐볼까 싶은데, 일단 우리 장 나쁘지 않네요. 시작부터 셀 것 같은데. 예, 지금 넥스트 쭉 보고 있는데 반도체들 세고요. 서울 반도체, 뭐 한미 반도체 이런 데도 굉장히 세고, LG전자 세네요. 예. 시총 상위 종목 보면 삼성이랑 하이닉스는 또 오늘도 네. 한 3%, 2%. 와, 대단합니다. 자, 여튼 현대차가 지금 시총 3위예요. 3위 올라왔구나. 네네. 예, 엔솔 이기고. 자, 이렇게 좀 시총 상위 종목들도 이렇게 순위가 자주 좀 바뀌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이게 계속 그렇죠.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활기를 찾았으면 좋겠고요. 자, 저는 그러면 더블 밸류업으로 이어가도록 하고. 저는 내일 오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